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치사장님. 네. 야, 이거 확실히 그 지지율이 중요하네, 진행자도. 야, 요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네. 들고 일어나고. 이 진행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겨내야죠, 또. 제가 또 제대로 잘하는 예. 모습 보여서 지지율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말썽쟁이죠. 최강욱 유튜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을 잡겠다. 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잡아라. 좀 너무 스트레스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공론장 오염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필터 신인규입니다. 매주 뭐가 들어. 네, 아니 제가 우리 최혁 MC님이 저한테 항상 뭐 책 장사한다, 네. 뭐 결혼 욕심 냈다, 그렇죠. 뭐 진행 물 들어올 때 물 노졌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다 하셨잖아요.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스스로 하차를 하면서 그 라디오. 제가 이제 공론장의 이 오염 상태 네. 이거를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필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다른 얘기까지는 제가 민주주의 철학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데 틀린 거 있잖아요. 네. 뭐 내란에 대해서 토론시키고 그렇죠. 또 이상한 망언 갖다가 토론 이런 건 제가 이제 제 눈을 감을 때까지는 못 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라디오 그만두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저 얘기를 계속해. 자진해서 내려놨다. 요거 좀 필터는 원래 바로 교체해서 쓰는 거거든. 자주 갈아줘야 돼. 그러면 어떤 필터가 지금 거기 들어갑니까? 이제 그 골드 필터라고. 네, 골드. 예. 골드? 예, 금태섭 의원이 아마 지금 금태섭. 예,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뭘 응원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염없이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내일은 전화가 올까, 하염없이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더 이상 휴대폰 바라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전화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네네. 국민 추천제 추천 기간이기 때문에 휴대폰 이거 안 흘려요. 국민 추천이 중요해요. 추천해달라. 네. 아니 보통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나오잖아요. 매불쇼가. 예. 200만 조회수 중에 1%만 추천 들어가면 바로 이 당첨입니다. 야, 그걸 본인 입으로 해버리네. 야, 대단하네. 와, 이렇게 대놓고 본인 추천해달라고 입으로 해버리네. 여기서 그냥 추천 운동을 하네. 멘트도 여러 방송에서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국민만 나를 꼭 추천해 달라는 것보다 와, 해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첫날 13,000명이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200만의 1%인 2만 명이 추천하면 그 사람 당첨이라니까. 계산까지 했네. 와,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고? 대단하시네. 다들 뭐 아니라고 막 원래 이러는데. 그러거든. 약간 겸양의 미덕이 있는데 그냥 바로 홍보 운동하듯이 해버리네. 뭘 겸양할 틈이 어딨어 지금 바빠. 네. 원하는 자리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분산돼. 하나 가만히 뭐 있으면 단일화를 탕비실장 하셔야 된다고. 단일화.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사무총장. 아니 적어도 저 대한민국의 3대 실장 정도는 돼야지. 네. 3대 실장 중에 하나. 와, 저렇게 특정한다고? 야, 이거 진심이야. 이런 거 이거는. 처음 보네, 진짜. 아니야 그거는 농담이고요. 농담이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 저걸 그냥 본인 입으로 한다고? 대단하시네. 이 특정해버리시네. 야, 그렇게 좁혀간다고? 오늘 대단하시네. 매불쇼 방송 출연에 분명한 목적이 아니 근데 셀프 추천도 가능하니까 이게 뭐 위법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많이 문제네. 맞아요. 그러면 네. 김용남 이름으로 하시라고. 이재명 대통령 그 SNS 가서 댓글로 달아요. 저 그때 그 기억나시죠? 무대에 같이 섰던 김용남입니다. 그거 하세요, 본인이.
아직 자처는 안 했어요. 네.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뭐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매불쇼가 엄청난 단독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백혜룡 경정이 예. 폭로를 했어요. 폭로. 맞습니다. 그 마약의 규모가 네. 74kg이 아니라 300kg이었다. 언론에서도 많이 좀 받았었더라고. 아니야, 딱 두 군데 받았어. KBS하고 한겨레. 맞아. 네, 그거 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KBS와 한겨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곳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래요? 전혀 받지 않았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로였는데 컸는데.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직접 나섰어요. 맞습니다. 직접. 예. 근데 나는 정말 이 대검 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지시하자마자 예. 대검이 나서서 그거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요. 대검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태세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아니거든. 네. 우리는 그거를 증거인멸로 의심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오늘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두꺼운 낯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담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신망을 잃었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및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찰주의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니 그 심우정은 애는 착하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검이 치고 나와. 네. 이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와. 그러니까 애를 잘 몰랐던 거죠. 와, 근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아니 놀랐습니다. 일단 저거는 말이 안 돼. 아니 수사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통으로 덮으려고 하냐고.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마지막까지도 심우정의 대검이 이렇게 나선다는 거에 저는 진짜 경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고 도망간 정진석, 윤재순 네.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고발당했거든요. 고발당했죠. 요거 이제 그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야, 그런데 이자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심각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더 심각합니다. 뭐냐? 대선 2주 전에 네. 이번에 대선 2주 네. 전에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실 자료를 파기하려 했었어. 와, 그러니까 진짜 파렴치해도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없어. 방첩사는 고개 숙이고 지금 반성해도 부족할 판인데 방첩사를 활용해서 파기하려고 했던 대선 겁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대통령실에 파견 나갔던 방첩사 A 중령하고 방첩사 B 과장의 통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자, 이 방첩사 중령은요 대통령실에 파견이 돼 있었는데 5월 22일에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의 과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을 했다. 와. 자, 안보실에서 5월 27일까지 하드디스크 파쇄를 완료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은 그 다음 날인 28일 안보실에 방문해 회수해 가라. 와. 아,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방첩사. 와.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 그래서 네. 실제로 저거를 회수해 갈 실무팀을 네. 편성을 했었답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이야. 방첩사도 얘네들이. 진짜. 반성은커녕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 짓을 하려고 했어. 네. 마지막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증거인멸 또는 자료를 삭제를 했냐면 대통령실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그 네. 소스 코드까지도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상화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 아,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가 아예 안 돼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복구하는데 지금 엄청난 애를 먹고 있답니다. 소스 코드 삭제. 안보시라면 김태효 또 떠오르는 그렇죠. 거죠. 김태효. 근데 이번 내란에서 완전히 빠져 있잖아. 빠져있죠, 지금. 김태효. 네.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와. 이게 포맷을 다시 해서 저장되어 있던 것을 날리는 거는 그 공용물건 손상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네. 물리적으로 부시는 지금 거는, 파쇄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건 다 공용 물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물리적으로 부시면 다 증거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물론 이제 증거면 증거 인멸이 되는 거지만 증거하고 상관없다면 적어도 공용 물건 손상은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놓고 지금 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용 그러니까요. 물건 손상을. 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건 참 다행입니다. 아니 그 뭐 어려울 게 없는 수사잖아요. 네. 그거는. 이 정진석이 아무튼 큰일 났고 김태효 잊지 아, 말자. 숨어 있어, 김태효. 지금. 네. 자, 그리고요.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는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 안에서 연설을 했었죠. 네, 위협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마다 김문수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아, 이거 막 티 있고. 예. 조롱하고 방탄조끼 못 입게 막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 왜냐? 한 극우 유튜버가 네. 6월 7일에 방송이 켜준 줄 모르고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실토를 합니다. 방송에서. 예.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옆에서 경찰이 듣고 있어. 아, 그냥 제지 같은 거 안 하고요? 제재를 하지 않은 거야, 제지를. 예.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자, 6월 7일 윤석열 지지 집회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네. 그 오디오 듣고 옵니다. 대선 전에 죽일라면 지금 죽여야 된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총 보내줘라. 총은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지금은 아마 경호가 붙어가지고 못한다니까. 못해. 그때 그 대선 그때 써야 되는 거지. 와, 저게 이제 더 끔찍한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옆에 경찰 정보관이 있었다니까. 아. 옆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관이면 저거 보고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거는 네. 이 방송을 본 어떤 다른 유튜버가 네. 신고를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경찰 정보관은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아, 같아요. 그냥 넘어간 아니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보고를 해야지. 그렇죠. 바로 해명이 보고를 웃겼어. 해야지. 해명이 저기 서울청에서 해명을 했는데 예. 그냥 창졸간에 갑자기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그렇죠. 했죠. 말이 아니, 되나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그냥 넘어갈 일이 따로 그러니까 있지. 갑자기 저거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바로 잡아야지. 되는 저 거야. 그렇죠. 계속 끝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못해서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예, 거잖아요. 6월 7일입니다. 6월 예. 7일. 참나 지금. 그래도 세상이 바뀌니까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한 사실을 네네. 인정을 했죠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 행사를 좀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 대도 안 이게 할 지금 소리지. 경호처의 설명이거든요.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예.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시 김정숙 여사에게 비화폰을 뭐 지급을 했느냐? 아, 이 경호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화폰으로 김정숙 여사랑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생각을 할 수. 근데 이 공직자가 부속실도 아닌데. 있었잖아요. 부속실도 있었고 아유.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윤석열 여사님이라고 불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인정은 했어. 처음 이번 네, 인정.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번에 인정한 부인하다가. 겁니다. 예. 네.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영부인 행사가 왜 다들 공개 행사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행사는 공개 행사 말고 비공개 행사.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뭘 받는다든지 이런 비공개 행사에 필요해서 비밀 유지를 위한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런 의미겠지. 예를 들면은 뭐 노상원과의 차담회, 노상원과의 햄버거 회동, 예를 들면 뭐 비공개로. 건진법사와의 샤넬- 수수 행위 뭐 이런 거. 그런 비공개 행사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네. 비화폰이 지급됐다. 네. 이런 의미겠죠. 아, 작살로 잡은 회. 네. 그래도 세상은 하나 둘씩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음.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네. 그러자 북한도 7월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먼저 재개를 해서 북한이 한 거야.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 힘들지. 지옥이야. 힘든 게 아니야. 지옥이에요. 예. 저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옥입니다. 지옥. 엄청난 소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한도 중단했어. 오호. 와. 자,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예. 요거는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소식만 전하고. 네. 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 뭐냐? 이 강화 군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오직 윤석열 때문이야. 그렇죠.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윤석열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강화군의 군수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야. 그럼요. 항상 압도적으로 당선돼. 그게 난 너무 속상해요. 왜 근데 그런 거지, 진짜? 심지어 네. 이번에 이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뤄냈잖아. 그렇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구 의원 배준영 그리고 박용철 네. 군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야. 박용철 군수도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방송 중지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도 비인도적인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이것들 진짜. 내가 이 진짜 미치겠거든요. 이게 윤석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거든. 요. 근데 이번 또 대선 득표율 잠깐 좀 볼래요? 네. 너무 속상해 나는. 이렇게까지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또 밀어준 거야. 54%가 넘었네요. 네. 네. 근데 나의 이런 속상함이 대선 한참 전 네. 2024년에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에 가서 이런 의문점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강화 국민들이 너무 고통에 살고 있다라는 걸 때 이제 듣는 거예요. 네. 그 듣고 이번에 이거를 딱 해결한 거지. 이렇게 해결된 다음 그때 모습 보면은 이게 참 좀 그럴 거야 기분이. 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집이 옛날 한옥인데 거기는 안에서 텔레비를 못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땅값도 오르고 저런 방송도 안 하고 그래야지 이거 살기도 좋아지는데 저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저 싸움질에서 이 대결 격화시킨 당을 왜 자꾸 그렇게 찍는 거야? 진짜 궁금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약속시킨 거잖아. 또. 예. 그리고 이뤄냈고. 바로 약속시켜버린 아,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말하면서 소름이 돋네. 지금 근데 뭐 저게 진짜 보나마나 신기하네. 강원도 안에 지금 저 대북 저기 확성기 박송 중단 제가 시켰습니다. 이거 걸었을 거 아니야 지금. 예. 현수막 배준영 해가지고 쫙 걸었을 거야 지금. 박용철하고. 맨날 그런 식이야. 아유 근데 그게 먹히나 봐요. 아주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한데. 아니 근데 그 접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보여줬던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휴전선 주변 지역 그리고 강화처럼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도서 지역은 항상 뭐 국힘 표밭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54% 득표를 한 거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희망을 가져도 돼요. 희망 이제. 가질까요? 네.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내 생활이거든요. 강화 군민들이 지옥이었다는 거야. 네, 실제로. 그렇죠. 저 정말 힘들어요. 진짜 지옥이고 막 민원도 많이 넣고 했다는 거야. 생활도 안 되고. 근데 그거 진짜 윤석열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음.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지. 100대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특히 강화는 그래야 되는 네. 아니, 다른 근데 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냉전적 사고가 그만큼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빠가지고 이게 생기는 일이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야. 예. 윤석열이가 확성기 방송 하니까 7월에서 한 거라고. 그렇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CCI를 그만두니까 북한도 하루 만에 딱 그만뒀어요. 네. 하루 만에. 네. 근데 일단 뭐 거기 주민들 얘기하기 전에 네. 언론들이 좀 문제예요. 언론이에요? 박용철 강화 군수, 배준영 의원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를 보도하고 하거든요. 있어요, 진짜. 한심한 내가 거죠. 지역 거잖아요. 신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 언론이 그런다는 지역 거죠, 진짜? 신문이 지역 신문이 주로 그러겠지. 많이 하죠. 아니, 지역 신문은 이게 네. 이제 군청에서 이른바 이런저런 네. 광고도 따야 되고 그거는 네. 뭐 그냥 어쩔 수 그 없어요. 단체장들의 뭐랄까 동업자야 동업자. 동업자 아니면 단체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단체장 눈치 보고 그냥 무조건 그 단체장을 띄워주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건데, 근데 중앙 언론까지 그렇게 쓰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중앙 언론이 졌다면. 아니 근데 그 매불쇼 여기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 네. 네. 엄청 큰 높은 그 네. 있죠. 엄청 돈 많은 사람 알죠? 네. 네. 나는 그 사람 깠잖아. 매불쇼에서. 그래. 나는 까잖아. 근데 누군지 말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게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게 뭘 까는 거야 그게? 아니 그때 이제 한참 깠어요. 그게 MBC 말고 뭐 KBS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니 그걸 알아. 네. 그러니까 네. MB로 시작하는 거야. MBK. 그걸 못 이렇게까지 알아듣고 또 해야 돼? MBK다 그래. 매불쇼 없잖아. 마이클 병주 킴. 아니 그거는 최후 앵커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이고 또 그렇게 또 매불쇼 없애려고 그래. 자신이 있는 거지. 세욱 씨가 네가 나를 자르겠어 뭐 이런 건데 잘려봐야 맛을 알지.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단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이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식 불 뿜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주가 조작하면 엄벌하겠다. 그리고 배당 많이 하는 기업은 네. 세제 혜택 주겠다.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주주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지금 실제로 불 뿜고 있잖아요. 제 종목 빼고는 다 오르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산 거야? 이 와중에 안 오르기 어려운데 뭘 샀길래 그래? 2차 전지를 샀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거 진짜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딱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지금 200 몇십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단기간 내에. 네. 사실은 2달 동안 지금 거의 500포인트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되고 대선이 확정된 이후로 지금 2,400부터 2,900이 넘게 쫙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배당과 관련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우리가 금융소득, 배당, 이자 뭐 이런 거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49.5%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배당 소득만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계산을 안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따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 조금 평균적으로 이제 20% 초중반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배주주들은 워낙 소득이 많은데 배당해봤자 상당 부분을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배당에 인색해요. 우리나라 그 상장사의 지배주주들이 그거를 이제 배당 많이 해도 세금 좀 내고 나머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제 저거 하나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거 최욱 씨와의 대담이 있었거든요. 최욱 씨와의 대담. 거기서 그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두 정상 간에. 실제입니다. 왜 웃습니까? 그 심지어 대선 그 며칠 전에 맞아요. 최욱 씨와의 대담에. 난 봤어 현장에서. 아니 자기 주식 얘기하더라고. 코스피 5천은 제가 쓴 소액주주 혁명에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등 뭐 불공정 거래 행위 한 번만 해도 패가망신 해야겠다. 난 좋아 이런 멘트. 라는 것은 그 중요하죠. 사실은 주가 조작 사범이나 이런 범죄자들에서 형량이 너무 약해 우리나라. 맞아. 외국과 비교하면 대단히 처벌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더만요. 그렇죠. 재범률도 높고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해도 심지어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김건희 최근에 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김건희 중요한 거는 주가 조작 사범이나 내부자 거래 그 초동 수사는 어디서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묘하게 또 국민 추천제도 연결 결론이 그쪽이야.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빨리 일주일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어요. 공감원에. 야 지금 이건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와 이거 보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거 너무 좋고 시장이 또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이 한 1,400만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지금 현금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자산이. 그리고 부동산으로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정책도 왜곡되고 경제 현상이 왜곡되는 게 맞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시정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꼭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또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까지 열어주는 거니까. 아니 제가 진짜 그간에 무슨 돈이 생기면 저는 그 돈을 항상 변제로만 사용을 해봤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싶더라니까. 맞아요. 정말로 내 진짜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그 와중에 이제 잘 아는 애들하고 이것도 김영남 같은 선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주식 사야 되겠더라 막 그러니까 와 그래요 맞아 지금 주식 사야 돼. 그럼 나 어저께 테슬라 샀어 막 이러는데 정신 나간 놈이야. 국장을 사야지. 테슬라 안 돼. 한때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그 말이 있었다며.
실제로. 실제로 벌써 많이 나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장으로 옮겨갔습니다만 몇백만.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지능 순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아 그럼요. 아니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욱 씨와의 대담 과정에서 아니 웃지 마세요. 왜 그래요? 되게 중요한 아, 좋아서. 얘기인데. 그때 내가 이걸 의지를 갖고 주식 시장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뭐 펀드였나요? 그거를 직접 샀잖아. 아, 맞아요. 예. ETF. ETF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꼭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냥 지수를 시장 자체를 사도 돼요. 그게 ETF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펀드 같은 걸 사도 네. 이게 분명히 올라가고 5천 찍을 겁니다. 임기 중에. 좋습니다. 자 어제 금감원장 자리도 중요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승전결. 그냥 저랑 자리 바꾸시고 둘이 뭐 자기 자랑해 그럼 계속.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정상회담 얘기하고 여기 뭐 금감원장 얘기해요. 다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왜 웃긴 놈이네. 가운데서 진짜 양비로 마구리. 문제야 양비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국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앞으로 김용남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막자. 반대 청원을 내가지고. 아니 여기서도 이틀막이 나온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장 감시본부 직원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혹시 그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화제를 낳았던 몇 장면만 좀 네.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효능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능감. 네. 근데 간담회 현장에서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타당하다고 딱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와. 그냥 현실화 시켜버립니다. 예. 자, 그 중에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미공개 정보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네.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미공개 정보의 기준이 현실을 다 담지 못하나 봐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원이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처리해 버립니다. 효능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 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좀 발전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 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이요.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그 부르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호재가 생겨. 그렇죠. 대규모 그 계약을 따내. 근데 회사 내부자는 그 정보를 알잖아요. 알고 있지. 왜냐면 이제 협상도 하고 그럼요. 야, 내일 만나서 우리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에 뭐 1억 불어치 뭐를 공급하는 계약을 내일 체결해. 그러면 이게 보도가 나거나 회사에서 공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담당자나 내부자가
본인이 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야 내일 이거 공시 나갈 건데 미리 우리 회사 주식 사 오를 거야. 그 불법이잖아. 그게 불법인 예. 거죠. 그게 이제 내부자 거래가 되는 것인데 예. 이거를 내부자 거래의 그 기준 시점을 정해놓은 그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 매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 것이고 네. 그거 당연히 포함돼야지. 그래서 그렇지. 대통령의 지시로 그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장면인데 네. 사실 수사를 해보면 주가 조작보다 훨씬 수사가 어려운 게 내부자 거래예요. 이거는 잡기가 어려워.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주가 조작보다 사실은 더 빈번히 있을 거라고는 짐작은 되는데 이게 내부자 거래 공모했던 사람들이 누가 먼저 불지 않으면 참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서로 연락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걸 잡아내야지. 네. 야, 근데 이걸 바로 근데 이게 아직도 이 시행령이 안 고쳐졌었다는 게 난 놀랬어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네, 굉장히 놀랬어. 야,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잖아. 얘기를 들어보면. 난 너무 놀랬어. 아니 그러니까 저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회사의 공식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어떤 게 됐던 거기서 발표하는 게 지금 공개로 안 잡힌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 내가 고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저거를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뭐가 이상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올라오는구나.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식별하고 대통령이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쪽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어서 원래 윤석열 때 이런 거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얘기하면 짜고 하는 게. 뭐 검토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안 하던 방식에 대한 그렇죠. 이유를 보고를 올리면 결국은 안 고쳐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딱 윤석열 정부 같은 데서는 그 공직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중요한 저렇게 얘기네. 됐을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봐도 이건 고쳐야 됩니다라고 올리면 문책당할까봐 검사 정권이니까 야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어 이 말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것도 못 하거든. 가진 이유를 달아서 네. 현실이 이렇고 뭐가 애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게 되게 아니 중요한 그리고 거죠. 일단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아야지. 윤석열 정부 때 뭐 경제 관련한 유명한 유튜버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 얘기를 했더니 엉뚱한 얘기했어. 상속 얘기 상속세 때문에 아, 아니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아니 그러고 질문한 사람 또 공격했잖아. 왜 윤석열 곤란하게 그런 질문하냐고 또 해가지고. 아니 자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자들 어차피 교화 안 됩니다. 네. 이 자들은. 그런데 그 악마화 프레임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네, 말이야. 네. 대한민국 대통령 됐잖아. 조금만 관심 갖고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따라가면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악마 프레임에서 무조건 벗어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장면도 그런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봐요. 탈권위의 모습 함께 보시죠. 대통령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한 기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감시심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홍 과장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사단장이 나보고 형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따로 불러가서 진짜 형이라고 불러. 형 그러면은 이제 상대
신병이 불러. 야 군대 장난이야. 영창이야 영창. 그래도 우리 최욱 씨의 태도하고 또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잖아. 최욱 씨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아니 전화가 아니라 아니 식사. 아니 그 전화번호 모릅니다. 말 나온 김에 재명이 형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요.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잖아. 아 댓글 다세요. 아왜 그러지 자꾸 그거 청탁하지 마요. 아니 무슨 내가 언제 청탁 전화를 한다. 추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검증을 해야지. 아니 전화 걸어봐. 받아. 전화를 받아요? 받아. 아니, 안 전화 돼, 걸어봐. 하지 마. 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바쁘셔. 우리 김용남 의원님 때문에 이 보도가 필요해. 아니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솔직히 고맙기도 하지만 살짝 걱정도 됐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아주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이런 결의 뉴스는 처음 봤는데 과로로 쓰러졌죠 대통령실 네네. 직원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파견으로 이제 근무를 하던 40대 직원이 아마 국세청에서 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1일 밤 근무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네. 일단 이 직원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아유. 다행히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로 때문인 것으로 일단 아이고. 보이는데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네. 글을 올리셨어요. 그 글을 보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네.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맞죠? 예. 그럼요. 이분이 그 제가 듣기로 인사검증을 인사검증했더라고요. 하는 온 분이에요. 예. 그 국세청의 저 젊은 직원분들이 사실 인사검증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검증을 받을 때 재산 내역을 쫙 스크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료가 다 국세청에서 오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처음에 정리하는 게 관문 같은 작업이라서 지금 인사검증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다 새 자리를 임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았을 거고 이 와중에 하나만 좀 이 저기 알아야 될 저기에서 말씀드릴 게 단독 보도가 하나 있는데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듣기로 지금 감사원이 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병호가 심어놓은 저기들이 네. 뭐 이제 네, 준동하고 타이거파.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거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기 뭐야 파견을 이제 각 부처마다 파견 공무원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해서 네.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 신복을 똘마니를 보낸 거야. 첩자로. 야, 그래가지고 그게 와, 진짜 겁없네. 진짜 겁이 없어. 야. 그것도 민정에다가.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적발돼가지고 어저께 돌려보냈더라고. 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것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 가가지고 우리 살 수 있는 어떤 틈을 이렇게 좀 가서 네가 해가지고 해라.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겁없네. 진짜 황당하죠. 와, 이 와중에 밀정을 집어넣었대. 대단해. 근데 또 적발한 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거는 그래도 이거 그걸 그걸 시스템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깜찍해. 어떻게 그걸 몰라? 그게 어떤 데인데. 밖에 나왔네 지금. 아,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돌아간다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기분은 안 좋지만 네. 그건 참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일도 많기도 하지만 원래 부서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실로 파견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70명 조금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간단한 인수인계만 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인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른바 늘공들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시급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간부들에게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부인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야 이거 뭔가 좀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근데 2016년 7월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 간의 통화 녹취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 조금 뭐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짧게만 듣고 오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별의별 뭐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경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 왜냐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그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그거 다 드리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많이 들었는데 들을수록 굉장히 어색한 통화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도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 장면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에 걸친 걸려서 다양하게 감찰과 감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2, 3주에 신원조회가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포렌식한 거는 보나마나 기조실장의 아마 공식 업무폰일 겁니다. 그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요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요. 저거 너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인사처장님. 저거 봐. 너 내 편 들 필요도 없고 너도 판단을 해봐. 인사처장이었어. 근데 MB 정부 때 2009년에 해임이 돼. 2009년에. 해임. 잘리는 거지.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에 반발해서 이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까지. 근데 거기서 이겼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해임이라는 거를 사법부를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렇네요. 됐죠.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 1년의 일, 이 일로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공개 채용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 아들은요, 2014년 국정원 공개 채용 에 지원합니다. 2014년에. 근데 거기서 서류 통과, 필기 통과, 신체 검사 통과, 체력 검정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해.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김병기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돼.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너무 부당한 탈락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한 겁니다. 저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일단 의원님. 제가 저 기조실장 누군지 아는데 이 씨잖아요. 저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은 되게 보면 외부에서 보내잖아요. 정권과 가까운 사람. 저 사람 내부에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아니 왜 아무리 국정원 출신 남편을 뒀더라도 어떻게 엄마가 바로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알던 사이예요? 아닙니다. 저게 그 2014년에는 저 지휘부가 그러니까 감찰실장 주도하에 그 이하에서 그
우리 아들을 갖다가 날린 주도해서 거예요? 이제 탈락을 시켰거든요. 예. 그럼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엔 지휘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꾸 제가 저 당선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이 이제 이모 원장님인데 이게 저 소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내부에서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이제 우연하게 시작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인지를 스스로, 한 거죠. 자기들 스스로. 예. 왜냐하면 불법 요소가 너무 명백하니까. 떨어뜨린 거에 불법 요소. 그렇죠. 불법적으로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 2016년 그때 그 2014년 당시에 감찰실이 이제 감찰실이 신원 조사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간부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이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신원조회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다 통과하고 현역 장교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무사도 저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무사 장교였단 말이야. 참고로 아들이 기무사 장교 현역 장교. 나는 저 신무정이 딸이 지원한 줄 알았어. 끝까지 다 가서 떨어지신 거야. 참고로 기무사 장교입니다. 아들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 우리 안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들이 사실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2주에 번복해가지고 떨어뜨렸댄다.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사실 그걸 듣고 경로로 안 할 사람은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안 사람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데 저는 그 전부 처벌하는 것보다 아들이 뭐 나중에 들어간다면 이게 결국 선 후배 사이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제 후배들이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하셨으니까 애들인데 다 알지.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는 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저 그러면 국정원의 비밀 정보 기관인데 신원 채용 이게 채용 비리로 이렇게 비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수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부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법정 대응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기준시장 전화번호 아니까 그 전에도 알았고 당연히 뭐 그때도 알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 자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냥 쑥 지나가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의사 표명을 했더니 기조실장이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라. 그럼 내가 그 설명을 좀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전화를 건 거죠. 사실 그 나온 그 청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도 낸 거예요. 제가 낼 필요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전화하라고 해서 한 거면은 그러니까 와 내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저도 뭐 그 좀 고통스럽더라도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한 사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사람이 청탁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항의를 했거나 공손하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청탁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참 그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댓글에도 법적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했었어야 됩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지금 후회한다. 근데 그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있었던 곳이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생각하신 거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아들이 또 거기 들어가면 또 아들의 선배가 될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이거를 다툰다는 게 부담스러웠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그때 떨어지고서 계속 기무사 장교 생활하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떨어뜨린 것도 참 잔인하게 떨어뜨린 게 제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인사처장이었으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그거에 아들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공식적으로 들은 거고 그것도 간부였습니다. 그 감찰실 간부가 그런데 원이라는 게 구원을 잇고 제가 근데 그때 복직 소송을 할 수 있었던 위치거든요. 그럼 이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인사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복직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입고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강호를 떠나라. 오케이. 이건 저기 하시라. 내가 강호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게 11월 달입니다. 내 날짜도 기억해. 11월 22일, 24일. 그러니까 강호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다른데 혹시 떨어질 때 대비해서 다른 데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떡할래. 우리 한 사람은 반대했고 전 설마 붙을 줄 몰랐대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은 들어가겠다. 한 달이라도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딴 데는 당연히 이제 현역 장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붙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12월 31일 날 전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근데 1월 5일 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4년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4일 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백수를 만들라. 네, 백수가 됐습니다. 네. 진짜 백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험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의원님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를 쓱 흘리듯이 해갖고 조금 답답하시네. 자 아까 2014년 공채에 응시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앞 단계 다 합격하고 신원조에서 탈락했다라고 했잖아 내가. 네. 그런데 아까 쓱 지나갔어. 신원조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저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위 포인트인데. 간부예요. 제가 나중에 들은 사람도 고위 간부고. 자, 그러면 신원조에도 합격을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그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그냥 흐르듯이 얘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신원조에 단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합격했는데 뒤바뀐 거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김병기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인사처에서 잘라야지. 그러니까 감찰팀에서는 야, 오기 전에 잘라야지.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 자를 수가 없었던 게 거기 제가 아는 애들도 많지만 뭐 여기서 얘기를 갖다 그 얘기까지 하면은 그런데 워낙에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 쪽에서도 감찰 쪽에서는 실무조들이 하면은 자를 게 없으니까 그냥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자 보니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후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거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과가 없는 걸 갖다 전과가 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뭐 MBC에서 왜곡 보도를 하던데 이제 국정원 같은 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체 검사는 의사들이 하고요. 그리고 체력 검정은 거의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일단 기무사 장교도 안 되겠지만 국정원에 임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런데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심층 면접. 그런 걸 다 통과된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근데 오케이 있다고 치고 나중에 발견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걸 의사가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신원조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런데 그냥 의사한테 받을 수는 없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해버린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된 사연이야. 지금 댓글에 뭐 일부 몇 분은 최욱이 저거는 KBS 진행까지 한 놈이 너무 편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때 국정원이 지금 어떤 데였냐면 나중에 왜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왜 썼다고 해갖고 뇌물로 왜 추가 기소돼가지고 처벌받잖아요. 그때 그 국정원이에요. 그 뇌물 만들어서 그래다 갖다 바치던. 이게 두 가지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게 아주 간단한 게 2014년에는 불합격됐어요. 근데 2016년에 똑같은 사람이 합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합격을 시킨 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탈락을 시킨 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걸 하게 돼.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합격된 게 잘못된 것 같으면 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제가 이런 걸 갖다 부당하게 제기한 걸로. 근데 탈락이 잘못된 것이면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걸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국정원에 수사권이 있었어요. 직원 수사권이. 근데 계속 뭉갠 겁니다. 그런데 원래도 수사 촉구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조사 조금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사권 없거든요. 예. 그럼 요번에도 만약에 안 하면 수사 너희 내가 의뢰할 테니까 경찰한테 받아봐. 너희들 경찰한테 받아보고 경찰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겁니다. 그럴 것 너희 같은데요. 경찰한테 받아봐. 그럼 경찰은 뭐 봐줄 게 없으니까 고지고대로 하겠죠. 뭐 저를 봐줄 필요도 없고 뭐 국정원을 봐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그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안 밝히면 그러니까 국정원에 마지막 기회를 줘서 너희가 안 밝히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제가 저기도 말했지만 이 자료들이 이미 조사할 필요도 없이 국정원이랑 감사원에 다 있어요. 감사를 다 했으니까요. 국정원은 여러 번 국정원은 서원 원장 때는 이게 감찰실이랑 감사관실에서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TF팀을 따로 꾸려보자. 그래서 TF팀을 따로 꾸려가지고도 조사를 한 사건인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2018년에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내가 뭘 좀 하려고만 하면 이 얘기를 계속 끌어올리니까 이제는 나도 못 참겠다. 그렇겠죠. 이거 수사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잘 좀 하고 다니시지. 아니 이게 제가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 제일이면은 뭐라도 할 텐데 이게 계속 이걸 듣는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모로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자기가 옷을 벗고 저 사무관 됐으니까 이 정도 근무했으면 됐다. 내가 옷을 벗고 그 사람들을 내가 고발해서 그 현직들이 있어요. 아니 옷을 벗고 뭐라고요? 자기가 내가 직접 고발하겠다. 내가 직접 고발하겠다 당사자. 근데 국정원에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할게. 잠깐만 있어. 내가 할게.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근데 아빠로서 확실히 속은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요즘 이제 김병기 의원님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오시고 하니까 옛날 결혼했을 때 그 사진이 사모님이랑 이렇게 도는데 완전 딴 사람이야. 김병기 의원님이 얼굴이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왜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때가 인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딴 사람이라고. 낫다고? 지금처럼 저렇게 막 어디 패이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얼굴이. 정말. 정말 찾아보시라고요. 진짜 딴 사람이야. 나 깜짝 놀랐어. 알겠습니다. 사실 그 원내대표에 지금 출마해서 사실 내가 왜 출마했는지 출마의 변을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게 워낙 이슈다 보니까 얘기만 하고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아니 이제 가셔야 돼. 아니,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좀 죄송해서. 지금 갈까요? 내일 몇 시에 의원 투표는 몇 시에? 2시입니다. 내일 2시요? 얼마 진짜 몇 시간 안 남았네. 그러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게 MBC에 나와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6월 3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4일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원대가. 그다음 6, 7, 8일은 또 휴일이었어요. 이거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 10일 날 나온 날이 저희 토론회에 있는 날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제가 하루 그 바쁜 와중에 하루 반을 갔다가 여기에 잡혀가지고 별로 선거운동을 못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자가 이걸 기획을 했다면은 뭐 한 1%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설이 도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반론을 뭐 충분히 받았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그 감사원 감사랑 국정원 감사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보도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가셔야 돼. 아니 근데 죄송해요. 제가 원내대표 이게 된다 그러니까 몇 개 방송에서 저를 부르는데요. 원내대표는 왜 하시게 됐어요? 그건 그냥 잠깐 한 30초 정도 나머지는 아니 뭐 원내대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겠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시겠지. 그렇겠죠. 내란 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개혁법안 처리 책임지시고 맞습니다. 이거 발표하려고 하는 거고. 됐네 그럼.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의원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예. 뭐 그동안에 뭐 관심도 없고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매불쇼 오늘 첫 출연 아닙니까? 네. 아마 뭐 나를 또 좋아는 하겠지. 하지만 뭐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이걸 나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저는 했을 뿐이다. 예. 네. 원내대표 되시더라도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아,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네. 혹시 그 매불쇼를 좀 아십니까? 아, 네, 잘합니다. 뭐 워낙 유명한 방송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원내대표 되고 나 뭐 탄압하는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여기 다시 나오고 싶은 게 로망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사진을 찾았다고요? 결혼 사진? 요거는 뭐 선거에 좀 도움돼. 봐봐. 내 말 맞잖아요. 진짜로. 저 남자가 저게 김병기 의원이라니까 지금. 오, 진짜 전혀 다르네. 아니, 무슨 아이돌 완전- 사진. 완전 남자 아이돌. 우리가 사진 겨우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턱 선 정도만 남아 있어 지금. 다르긴 하네 진짜. 와, 나는 이렇게 아니 머리도 어떻게 저렇게 펴져 있었는데 다 구부러졌어요. 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은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권만 있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권만 있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냐? 검찰 개혁 이후의 모습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소권 공소청이 가지고 있고 네. 수사권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요렇게 이제 기관이 되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 여기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 저렇게 세 군데가 있다 보면은 이게 네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비슷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에 와 있거든요. 검찰 개혁 법안 제가 아까 짧게 설명을 했는데 약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 그렇습니까? 네. 저거 저희가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네. 잘 만드셨네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만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 원조가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죠. 하여튼 지금 이 나라가 이재명 집권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격동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쫙 들어가 보면 원흉이 정치검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치검찰이 이를테면 검사은하라 검사 제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폭발한 게 지금 계엄 비상계엄이었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진압해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렇게 무한대로 자기 힘을 키워갈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 둘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네 개예요. 하나는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검찰청 없앱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법조문 하나예요, 그냥. 검찰청 법을 폐지한다. 야, 그 잘난 척하던 야 검찰 나으리 그거 한 줄이면 끝날 것.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수사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수사 전담. 여기서는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부경공선 방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 부패, 경제사범, 공무원 범죄, 그다음에 선거 범죄,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산업, 그다음에 중대 재해에 관한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내란 외환죄. 이번에 이 내란 저지른 이들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 범죄. 그렇게 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범죄 안에서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에 원래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했을 때는 중수처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려고 했다가 그거를 행안부의 경찰하고 같이 행안부 산하의 청으로 이제 두는 걸로 했고요. 아, 행안부 산하의 청으로. 네. 저쪽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거꾸로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이걸로 계속 정치질을 하다가 망가뜨려 놓은 수사 권한을 딱 떼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 영역이 하나 있고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거야. 전문성 강화. 이게 이제 수사력이 떨어져서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모 씨가 특히 이번에 앞장서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조용해요. 그럼 왜 그래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만 조용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에는 이걸 항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먹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본인들도 아는구나. 거예요. 이 발버둥 쳐서 될 일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내가 수사관으로 공소청으로 가는 게 좋으냐?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거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대요. 나는 그러면 쪽으로 가는 게 요거 좋으냐? 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수사는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 잠깐 방금 말씀하신 게 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저 수사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그러면은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검사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검사들은 기소를 하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와, 체육답지 않네. 아, 죄송해요. 공소청에서 이제 기소만 해라. 검사들은. 그래서 검사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라는 직명이 사라져요. 여기는 수사관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지?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저 기소를 담당하는 저 공소청 저기에 이제 검사들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원래 검사의 역할 검사가 영어로 프라시큐터잖아요. 프라시큐트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게 공소거든. 프라시큐트. 검사가 영어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잠깐 하도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의 순사들이 너무 힘이 셌어. 그래서 수사권 일부를 떼다가 검찰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80년 만에 지금 되돌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겼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 또 얼마 전에 아는 건데 검사 출신들 있지, 검사들 뭐 이렇게 생긴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도 사법연수원에서 또는 무슨 뭐 연수할 때 수사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는 거야. 맞죠? 수사 법률을 배우죠. 그러니까 법률을 배우는 거잖아. 수사 기법은 전혀 배우는 게 없고. 그건 수사관들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야. 거지. 속였어. 우리가 김용남한테 속은 거야. 내가? 오랫동안 속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책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공소청으로 가라. 그렇지. 너희 그게 원래 검사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가서 넌 수사관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관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검찰청의 검사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은 항상 검사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수사청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1급까지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검사하고 똑같이 수사 잘하는 사람이 올라간다. 야, 그것도 그 전문성을 또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되겠네. 실력 발휘. 올라간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던 거야. 이 김용남 검사님 같은 분들한테.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 봐, 지금도 봐봐. 원래대로 복구한다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그거 보라고. 아주 검사물이 아주 덜 빠졌어. 덜 빠졌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상당히 기대를 좋아하시겠네요. 하고 있겠네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은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는 완전히 수사관 다 빼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다 저쪽으로 빠져야지. 아니죠. 거기도 일부는 있어야지. 아니 수사관은 안 두는 게 맞아요. 행정직원만 있으면 행정직원만 되니까. 행정직은 있을 수 그렇죠. 있지만 수사직렬은 다 일로 검찰 빼는 거죠. 수사관은 공소청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은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저 국가수사본부로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그거 괜찮네. 그리고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동안 검사라는 이름으로 정부 기관 곳곳에 파견이 있었어요. 맞아. 이거 완전 금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완전 당연히 이 법에 들어가 있죠. 미친다. 와, 그 누구예요? 그 대표 발의자. 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 김용민 아니에요? 김용민, 맞아. 민영배, 장경태. 대표 발의 이제 준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여름까지 다 끝내놨었는데 전부 다 우리 철험회 의원님들이 하신 거고. 근데 그거는 안 만들었어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못하는 거 이런 걸 안 만들었어요? 검사 파견 아니 김용남 방지법. 아니 그 검사를 그만두지 10년 넘으면 풀어주는 거야. 10년 넘게 지났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정상화되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원래 검찰 정상화법이다. 맞아요. 자꾸 검수완박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이란 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도도 못 해봤어. 하도 난리치니까. 말은 계속 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만 해도 4년 반이 됐다니까. 4년 반이 됐다니까요. 너무 진짜 이 대목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설렌다. 너무 설레. 법률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설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저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약간의 미세적인 뭐 튜닝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행령들, 그러니까 하위 법령들을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저 바뀐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각 기관별로 이제 기존의 검사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지네들이 직급이 높다고 주장하잖아. 그죠? 그럼 가가지고 수사청도 먹고 공수청도 먹고 윗자리들은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직급 자체가. 그거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면 여기는 수사관을 1급부터 7급까지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검사가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의 수사 관련한 이 경력만 있으면 되도록 해놨어요. 검사 프리미엄 아예 없다. 와, 잘하시네. 그러니까 리셋인 거야, 리셋. 리셋이야. 미친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수사기관 간에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디 가서 성추행도 했더라. 그러면 경찰은 경찰대로 이거 내 거다. 중수청은 수사대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공수처가 하는 게 맞네, 경찰 하는 게 맞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제 운영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그거를 통합 조정해가지고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에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검사 출신 민정비서관이 이걸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보면서 검사들이 자꾸 장난질 치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구성. 여기 또 뭐 국민의힘 추천목 이런 거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여당 야당 국회목하고 있네 또. 수사관 쪽에서 목하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있죠 당연히. 국민의힘 몫이 또 있네. 국민의힘 몫은 없고 야당 국회목. 에이 또 있네. 결국은. 아니 근데 그래도 국회몫인데 그거를 못하게 할까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겠죠.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그럴 수는 없겠죠.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자서. 이제
크게 두 개의 기능이 분화가 됐고 네. 수사 기능과 이 공소하는 기능이 기소하는 기능이 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3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수청, 경찰청의 수사본부 네. 그리고 중수청, 공수처. 공수처가 네, 있어서 네, 네, 공수처. 이들 간에 지금 최강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정할 일이 생기면 그렇죠. 이번에 내란 수사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뭐 맞아요, 갈등이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런 예.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이 위원회에서 네. 그리고 조정을 이제 그 해가는 문제가 거죠. 또 그렇게 이제 있어요. 정리가 검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치 검사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디 끼어 들어가 가지고 또 암약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또 한번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얘들끼리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어차피 수사 기소로 나눠줘도 우리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먹어버리면 나눠놓으나 저기 함께 있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는 행안부, 공소는 법무부 이렇게 찢어놔 버리면 그걸 또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법무부에 있으면 그래서 내나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염려하신 그거는 정확하게 11명으로 돼 있는데 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국가수사위원회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특검 발표됐어요? 네, 발표가 됐죠. 후보 그래요? 추천이 지금 발표가 됐어. 이거 또 난리 났다. 이 대한민국 이제 난리 났다.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에게 어제 요청했잖아. 특검 요청을 해야 돼. 추천하라고. 네네네.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막 이제 보도가 났는데 민주당에서도 3명을 추천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3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 그 전에 이게 하마평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사진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동기 기자 형인지 동생인지 추천이 됐던데. 그 사진이 다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추천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조은석. 조은석. 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다음에 여기 없네. 민중기 저기 계시네. 민중기. 왼쪽 두 번째. 그리고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네요. 이렇게 이제 3분 추천했고요. 잘 모르겠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수. 맨 오른쪽. 네, 우리도 많이 모셨었죠. 예. 그리고 심재철. 그리고 이명현. 요렇게 이제 3분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저기는 특검에 거론되는 인물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있잖아요. 네. 자, 내란 특검은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수 내란이군요. 여기 자주 나오셨던 한동수. 잠깐만 좀 적을게요. 네, 내란.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심재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예, 민중기.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조국 혁신당에서 이명현. 민주당에서 이윤재 이렇게 지금 6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결국은 출범하네. 와. 근데 그 인물을 저는 한동수 빼고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니 저는 조은석 최병 특검으로 추천된 2분 이윤재, 이명현 이 2분은 모르겠고 나머지 4분은 뭐 대충 알겠어요. 그건 좀 성형이라든지 뭐 일단 특징이라든지. 조은석 지금 뭐라고 했나 명칭을 후보라고 해야 되나? 특검 후보죠. 아직 지명은 안 됐으니까. 근데 특검이 여기 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사실은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네. 검사 생활 오래 하고 그 특수부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래는 판사 출신인데 외부 개방지구로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엄청난 있었고, 갈등을 그래서 빚었죠. 갈등이 많았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저하고 연수원 동기고 한동수 그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민중기 전 중앙법원장은 제 기억에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법원장을 오래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2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판사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맞습니다. 중앙법원장을 했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네. 그 심재철 변호사는 서울 남부검사장을 했었어요. 네. 남부검사장을 했었고 참고적으로 저하고 여기는 법대 동기고.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제가 좀 더 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윤재 교수님만 제가 모르겠고요. 네. 뭐 한동수 잘 아시는 심재철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검찰국장. 그래가지고 왜 상가집에 갔는데 윤석열 똘마니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뭐 네가 검사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모욕 주려고 했다는 그 심재철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중기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앙지법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분은 노동 법 분야의 아주 그 전문가시고 대가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판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실력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선생은 서울 고검장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장 직무대행 해가지고 우리 어젠가도 방송했잖아요. 수사 의뢰했는데 그분이군요. 그 의뢰한 사람. 그분이구나. 그분 잘했던데 일. 관저이죠. 그리고 이명현 변호사는 누구냐면 이분이 예전에 저기 그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수사했다가 갖은 박해를 받고 저기 했던 이제 군 검사 출신이에요. 출신.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군 관련 사건이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명현 변호사가 추천된 거 같아요. 그렇군요. 이윤재 교수는 명지대 지금 교수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최상병 특검으로 추천한 이유가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밖에서 뭔가에 이게 오염되지 않는 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어찌됐든 이게 출범을 하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두 명씩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범하는 거죠. 와, 뭉클하다. 워낙 어렵게 돼가지고 진짜 되긴 되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검찰 개혁 소식 전해지니까 표정은 계속 어두우신데. 아니. 그 이윤재 교수님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소식을 듣고 저기서 좀 해봤는데 되게 뭐 유명한 분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전 성함을 못 들어본 거 같은데. 특히나 최강욱 의원이 모를 정도면 그러니까 유명하지는 않은 거야. 근데 뭐 유명하지 않다고 안 훌륭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법전원의 교수기 때문에요.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지명이 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지명하는 겁니까? 되게 지금 전망은 다음 주 초로 보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초로. 그렇게 지명하면 바로 출범이에요? 아니, 그렇죠. 준비 기간을 20일 거칩니다. 준비 기간 20일 거쳐요. 이게 지금 딱 그 법에 추천된 분 중에서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 추천된 사람을 내란 특검으로 임명하라 이건 불가능한.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각각 쌍으로 지금 두 분 있잖아요. 그중에 한 명씩을 이제 고르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아까 그 검찰 개혁 법안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 소위도 거치고 법사위도 거치고 하는데 저희 목표는, 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거냐는 저희 질문입니다. 목표는 어쨌든 석 달 안에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석 달. 국감 시작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하도 저희가 이런 거 해보면 좀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서 걱정은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당론으로 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발의를 하고 어찌 보면 이거 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요러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 어느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야 좀 재빨리 이게 좀 될 수 있겠냐. 딴지 걸 틈이 없이 할 수 있겠냐. 딴지 걸지도 못하게 하고 국민적으로 동의도 없고 호응도 없고 그 타이밍을 그리고 보시겠... 이제 저희 내부의 이 합의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로 나설 분들이 뜻을 보이려고.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발의하고 나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들 하셔서. 두 분 다. 이거 너무 다행이네요. 그거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이 진행 미숙. 너무 아쉽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근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뭐 홍보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가져가 나오고. 이거 다 보셨어요? 이것도 가져가 나오고 이거 가져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 이 책이 이제 그동안 검찰 개혁의 일종의 투쟁기인데 탈당의 정치 그 책을 누가 쓴 겁니까? 제가 쓴 거죠. 의원님이 쓰신 거고. 네. 그때 책이 안 팔려서 출판 기념을 해가지고 별로 안 남았어요. 이게 그 책인가 보네. 그때 뭐 꼼수 탈당.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김용민 의원님, 최광욱 의원님, 박구용 교수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토크를 했는데 그 토크를 하다가 우리는 사고가 아닌데 저쪽에 사고를 만들었어요. 뭐 설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설화만 떠다니고 이 책은 안 팔렸으니 이번에 매불쇼에서 책 좀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치르느라고 작년 봄부터 총선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선거 그다음에 올해 대선까지 치르느라고 후원금도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책 좀 팔아주세요. 너무 못하셨다. 나 솔직히 뭔 소리인지 저 그냥 내내만 하고 있어. 이게 진짜 못하셨고 이거는 굉장히 그 서사가 있는 얘기야. 뭐냐면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법안을 내셨잖아. 그런데 저 책은 뭐 난 제목만 보고 이제 유추하는 건데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탈당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꼼수 탈당이라고 해서 그때 비판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본인이 희생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앞장서신 분이야. 그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바로 저 책.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법안이 마침표. 이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거든. 야, 이 아름다운 서사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시네. 역시 체육. 책 한번 들어보죠. 저 책 색깔도 의미가 있네. 저 양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양양자 의원이 원래 하기로 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그 색깔도 당근색이야. 양양자를 상징하는. 그러고서 김문수를 지지하러 갔습니다. 맞아. 그때 그렇게 됐던 거네. 그때 사고 났다니까요. 그래서 책이 안 팔렸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댓글에서 그 법이 본회의 통과되면 그 책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놀라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그때 한번 꼭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책 얘기 한번 하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 책 좀 팔아야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